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만날 예정입니다. 양측은 오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는데 민생지원금 25만 원이 핵심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할 의료개혁 특위를 이르면 내일 출범시킵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는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대형 병원에서 최소 59에 매장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며칠 내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구로구의 1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다치고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신고 20분 만에 꺼졌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에 만납니다. 날짜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유력한데요. 이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할 예정인데 후임 총리를 누구로 할지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양측이 만나 구체적인 의제 등을 조율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며 이번 주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회담 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한호섭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실 비서실장이 만나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회담 날짜는 24일이나 25일이 유력합니다. 이 대표가 들고 갈 최우선 의제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문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고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일단 그때 뭐 얘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민생 현안뿐 아니라 최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도 가감없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후임 국무총리 추천 등 인사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총리 임명을 위해선 국회 인준이 필요한데 제1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앞서 친문 인사인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인사설이 흘러나온 데 대해 민주당 친명 진영을 중심으로 거센 반감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만남을 거절한 이후 한 전 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습니다. 총선을 치른 한동훈 비대위 지도부와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도 함께하는 오찬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거절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JTBC에 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았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한 이후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총선 참패를 놓고 여당 내 한동훈 책임론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갑에서 낙선한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의 지원 유세로 보수층의 자포자기와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의대 증원을 논의할 의료개혁 특위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시작되는 오는 목요일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위원장으로 노현홍 한국제약 바이오 협회장을 내정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애당초 특위 불참을 선언했지만 이들 없이라도 먼저 꾸리겠다는 겁니다. 크게는 의료계에서는 누구도 가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서 정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생을 증원할 수 있게 해달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백지화와 원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며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부터는 집단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시작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증원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 그대로입니다.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도 열흘도 남지 않아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의 대형 병원에서 최소 59에 매장된 시신이 발견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민방위국은 발견된 시신에서 고문과 학대의 흔적이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해당 병원에 인질을 억류하거나 사망한 인질 시신을 두고 있다며 병원을 급습했지만 지난 7일 가자 남부에서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남은 인질 구출을 위해 며칠 내에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률 비용으로만 매일 평균 2억 원 정도를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뉴욕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나마 주말에 하려던 유세는 날씨로 취소됐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작년 초부터 쓴 법률 비용이 6,600만 달러, 우리 돈 910억 원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1억 9,900만 원을 매일 소송 관련 비용으로 쓴 셈입니다. 특히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난달에만 55억 원 이상을 몰아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3월 말 기준 트럼프 측에 남아있는 선거 자금은 1,340억 원 정도입니다. 2,6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바이든 캠프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주 배심원단 선정을 끝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재판 일정을 시작합니다. 주중에 꼬박꼬박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트럼프는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I'm sitting in a courthouse all day long. This is going on for the week, and this will go on for another 4 or 5 weeks, and it's very unfair. 그나마 토요일 하루 노스캐롤라이나 유세를 잡아놨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가로막으며 비행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Some thunder and lightning, and it's a pretty big storm. So if you don't mi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just do a rain check. I'm so sad. I'm in North Carolina right now and waiting to go in, but they're saying the weather is really getting bad. 대선까지 계속 재판과 유세를 병행해야 할지 모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앞으로의 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예고하는 주말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 1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다치고 주민 5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아파트 4층에서 시작됐는데 연기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이천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환경부와 이천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전국 정수장 435곳의 위생점검에 나선 환경부는 유충 발생 원인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정수지 청소와 유충 필터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돗물은 단수 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유충 피해 신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두고 질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 19일 한 인터뷰에서 언급했는데요. 23%는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가정주부와 무직 은퇴층으로 좁혀졌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분은 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될 것이고. 직장 생활 등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어제 유튜브 채널 등에서 자신의 지지층 말고는 욕하는 게 습관이라며 어르신 비하가 주특기라고 이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지지층이 달아난 것이 질적 저하됐다는 것. 이러면서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국 드라마의 홍보 포스터가 한국 드라마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약 2년 전 방영한 드라마 그해 우리 눈의 포스터에 구도나 컨셉을 그대로 베꼈다는 겁니다. 방영 예정인 중국의 웹드라마 나의 소년 시절이 공개한 포스터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선 두 남녀 주인공의 구도나 색감이 그해 우리는 포스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나뭇잎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나 또 여자 주인공의 신발 등 비슷한 점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국내에선 리메이크 드라마가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전혀 다른 드라마였습니다. 중국 누리꾼들도 포스터를 두고 표절을 해도 제대로 못 베꼈다. AI가 만드는 것이 낫겠다. 이런 부끄럽다는 반응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드라마 진수기가 대장금의 줄거리를 베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줄거리부터 포스터까지 드라마를 둘러싼 표절 의혹 국경을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해주는 전자기기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직 명확한 답은 없는데 브라질에서 의사들이 수술에 활용하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허공에 떠 있는 뼈의 모양을 보고 수술의 위치를 잡습니다. 수술에 참고할 사항을 둘러본 뒤에 실제 수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유자재로 커졌다 줄어드는 화면은 실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가상현실 기계를 통해 본 겁니다. 의사가 기계를 쓴 채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외과 의사 브루노 고바토는 어깨 관절 수술에 들어가면서 애플의 가상현실 기계 비전 프로를 착용했는데요. 고해상도 화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D 모델과 환자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실 안에 조명이 상당히 밝고 강해서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우려도 했지만 잘 작동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물론 영국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수술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상현실 기계가 전문적인 영역은 물론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도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삼 년 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은 30대 여성이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골프장 대표 등을 모두 고소했지만 당시 공을 치라고 했던 캐디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에 책임도 있다면서 항고했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골프장입니다. 해발 400m 천혜의 청정지역 힐링 골프장 45홀 컨트리 클럽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지인들과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끔찍한 사고는 4번 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처음 공을 치는 드라이버 티샷 위치보다 10m 앞 왼쪽 방향에 카트를 세우는 구조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옆이나 뒤에 주차하는 일반적인 골프 코스와 달랐습니다. 당시 A씨는 캐디 안내에 따라 다른 여성 지인과 함께 카트 뒷자리 구석에 앉아서 대기했습니다. 해당 코스 왼쪽엔 높은 산이, 오른쪽엔 낭떠러지가 있어 보통 카트가 있는 왼쪽 방향으로 공을 치는 곳입니다. 남성 B씨는 캐디 안내에 따라 공을 쳤습니다. 처음 친 공이 코스 밖으로 나가자 캐디는 한 번 더 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때 친 공이 강하게 왼쪽으로 휘었고 카트 어딘가에 부딪히고 튕겨 A씨 눈에 맞았습니다. A씨는 안구 적출을 해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A씨는 골프장 대표 등 경영진과 캐디 그리고 B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캐디만 기소한 겁니다. B씨는 캐디 안내에 따라 공을 쳤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골프장 경영진의 경우 캐디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했고 해당 코스에 대해 강원도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유일하게 기소된 캐디에 대해 금고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골프장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에 항고했습니다. 처음부터 골프장 코스 설계가 잘못돼 언젠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다 모두 내리게 해서 뒤로 오게 했다라고 교육만 했다고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카트가 앞에 세워져 있으면 그 카트가 보면은 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쇠에 맞고 공이 뭐 어디 사방팔방으로 튈 수 있는 건데 그게 튀어서 뒤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프장 측이 카트 주차 공간에 안전망 설치 등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취재진에 골프카트 주차 위치 등은 허가 내용과 무관하다며 검찰 판단과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갖췄으면 그냥 인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세우라고 승인해준 게 아니죠. 우리한테 사업계 승인 갖고 올 때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 오히려 골프장 측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점검 갈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플레이어보다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카트를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운영상의 과실인 거죠. 골프카트는 반드시 골프를 치는 사람 뒤에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아니지만 뭐 그 카트에 있던 핸드폰이 파손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골프장에서 보험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그거는 저희가 골프장에 전화를 하거든요. 고검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재기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다시 수사하라는 겁니다. 골프장 측은 취재진에 코스 자체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 허가를 받은 거고 20명은 사고가 안 났으니까 골프장도 뭐 거기 사고 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타구자가 문제란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왼쪽으로 과연 그렇게 칠 수 있어요? 초보자는 당겨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커서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공으로는 생크가 나거나 뭐 어디 다리 쪽에 맞았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선 사고가 안 나죠. 항상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나니까요. 비정상적으로 쳤을 때도 그 정도 각도로 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코스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던 골프장 측은 사고 이후 카트를 뒤편에 주차하도록 코스를 변경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고 이후 공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트라우마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장애를 겪고 있고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취재진은 최초 수사 검사와 타구자 측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롯데자이언츠 황성빈 선수는 때로는 열정적인 플레이로, 때론 밉상으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하루에 홈런 3개를 몰아치며 최고의 날을 보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1루에서 2루로 갈 듯 말 듯한 동작으로 투수를 자극하고 파울을 치고 천천히 타석으로 돌아오다 벤치 클리어링을 일으킵니다. 상대편을 자극하는 비매너 플레이로 밉상과 열정 사이에서 화제가 된 롯데자이언츠 황성빈. 어제는 홈런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롯데와 KT의 더블헤더 1차전, 황성빈의 방망이는 1회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상대 에이스 쿠에바스의 공을 받아쳐 솔로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홈런 타구를 확인하곤 재빠르게 달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팀이 지고 있던 5회에도 황성빈의 홈런포가 장렬했습니다. 1차전을 비긴 롯데, 2차전에서도 영웅은 황성빈이었습니다. 5회 투런 아치를 그리며 팀의 7대5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022년 첫 출장 후 통산 홈런이 1개였는데 하루에 3개를 때려낸 겁니다. 2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둔 롯데자이언츠는 꼴찌를 탈출했습니다. 황성빈의 거포 본능이 롯데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립니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 그리고 제주에, 전남권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부산이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